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죠.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프레이밍 이펙트 혹은 틀 효과라고 불리는 행동경제학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네, 오늘은 디 브라운의 나를 운디든 뒤에 묻어주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9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들과 사드 배치 반대를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절망에 대해 이견을 표시하는 분들 사이의 갈등으로 SNS가 시끄러웠습니다. 서로는 입진보니 문슬림이니 하는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양측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그 시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에게 끌려다니다시피 했다며 한미 FTA 합의, 평택 미군기지 설치의 굴욕성을 강조합니다. 반대쪽은 그 시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 끝내 수구기득권 세력의 정권 탈환에 일조한 자들이 부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우와 내용은 달라도 피차 그 시기로 돌아가지 말자는 데는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서로의 논리와 서로의 행동이 그때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임시 배치를 가능하게 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교환으로부터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쪽은 그 결과에서 전자파가 일반 이동통신기지국만도 못하게 나온 점에 강한 불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판단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지요. 이 데이터를 받아서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토론해봄이 어떨까요? 서로에 대한 극렬한 인상평가는 차치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토론하는 것, 이것이 달라진 시대에 달라진 갈등 해소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무조건 성공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든 정부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이든 지지든 용광로 속에 함께 녹여야 합니다. 더 이상의 다툼과 반목은 그쳐야 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가 건강한 시험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보영 아나운서로부터 오늘의 주요 뉴스 브리핑 받아보시죠. 지난 9일은 북한의 정권 수립일이었는데요. 지난 주말 동안 북한의 추가 도발은 없었습니다. 대신 북한 조선노동당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차 핵실험을 한 과학자들에게 성대한 축하 행사를 열어줬습니다. 북한의 국영방송인 조선중앙TV의 방송 일부 들어보시죠. 수소탄의 폭음은 한관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피의 대가로 이뤄낸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 시기는 당 창건 기념일인 다음 달 10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도한 것인데요. 그러나 NBC 방송은 많은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행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이 보도된 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보보안국 산하에 엔터테인먼트 파트를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진보 성향의 영화를 만든 영화인들을 사찰하고 우익색채, 이른바 국뽕영화의 제작을 기획했던 겁니다. 복수의 영화계 관계자들은 국정원 엔터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 변호사 시절을 그린 영화 변호인에 유독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바른정당 최고위원들이 어제 유승민 의원을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사실상 추대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이해훈 전 대표가 금품수수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위기를 맞았는데요. 바른정당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거쳐서 유승민 의원의 추대가 최대한 정당성을 얻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사장의 장애인 인권 침해와 폭력 그리고 횡령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로 이사장은 해임되었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공익제보자가 아닌 조직을 저버린 배신자로 대합니다.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고 힘겹게 복직을 했지만 직장 내 따돌림과 근무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직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은 삶을 담보로 해야만 하는 걸까요? 고맙다는 응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을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공익제보자들의 평범한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미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아이고, 모처럼 이렇게 활기가 띈 이런 목소리입니다. 야, 일주일 동안 거의 뭐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좀 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유, 그래요. 우리 김프로가 건강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또 한 사람이 가는가, 뭐 이렇게. 어딜 가기는. 이게 뭘 보내고 싶어요, 아니, 사람을. 병원에 가는가 했는데 다행히 알아서 잘 케어가 됐습니다. 자, 박근혜 재판이 뭐 10월 안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1심 결과가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추가로 발견되고 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추가 기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구속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나와서 뭐 출퇴근을 해서 재판을 받는다거나 하는 거는 상상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 검찰도 그거에 대비해서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빡 돌았어요. 그죠? 그렇죠. 제가 윤석열이라도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영장 전담 판사들이 왜 이러는 건가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냥 어디까지나 소설과 추정과 상상과 뭐 이런 거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법원에서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요직을 거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주요 사건들을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사건을 할 때 이제 대부분 중앙지법으로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굉장히 큰 이슈들을 몰고 오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게 이제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여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사 전체 방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딱 틀어지고 있는다는 거는 이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정무적인 판단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완급 조절이라든지 어쨌든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아니 이거는 검찰이 미진하게 증거를 갖고 왔고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등대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법적으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형법상 원칙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 수사는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뭐 원칙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무조건 구속률이 높아야 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주요 사건,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커다란 사건인 경우에는 그 사건의 중요도에 맞춰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최근에 이루어진 뭐 국정농단 사건에서 뭐 영장이 잇따라서 기각됐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건을 좀 보면 100%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 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잇따라서 지금 영장들이 기각되고 있는 거는 검찰이 저렇게 화가 날만하고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들고 일어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한 후폭풍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검찰이 들고 일어나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굉장한 위험 부담과 뭐 다른 정치적인 것으로도 부담을 가지고서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굳은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하여튼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부글부글 끓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심했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법원은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할 거고 어떻게든 이거를 또 반영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 뭐 그런 식으로 나와? 두고 봐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려고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거는
여론의 관심밖에 없습니다. 예. 이걸 뭐 부안해동해가지고 굳이 뭐 아닌 거를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또 법률가들이 얘기하기에 잇따르는 법원의 영장 기각이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지검장이 공개적인 발언을 할 정도면은 진짜 빡 돌았다는 얘기인데 우리 시민들이 윤석열 지검장한테 힘을 실어줘야 할 시점인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국정농단 사건 자체가 대충 해가지고 뭐 적당히 다 구속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언론에 공개된 정도의 것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국정원과 관련된 그리고 뭐 국정원 외곽팀과 관련된 사람들은 증거 인멸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모든 것을 다 말 맞추고 증거를 없애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볼 때도.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발끈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틀리지 않다고 보고 예. 물론 적당히 해놓고 충분히 수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에 힘입어가지고 그냥 구속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되지 않을 일이지만 예. 국정원 TF에서 가져온 자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봐서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수사에 있어서는 충분히 구속할 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이제 외곽팀장들이라고 하죠. 이제 민간인들이 수십억대 영수증을 검찰이 확보해가지고 이제 분석 중이라는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 예.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원세훈과 국정원의 다른 간부들, 아주 심하게는 이제 MB까지도 추가로 다른 범죄 혐의들로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징역 4년을 받은 건데, 그거 말고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죄목이 추가로 기소가 될 수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의 용처가 밝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1년에 한 30억 원 정도 되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영수증 처리되고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쓰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영수증이나 기록이나 이런 거를 남길 필요가 없이 돈을 쓰는 거라서 흔적을 찾기가 국정원의 협조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근데 국정원 이제 적폐청산 TF에서 그런 것들을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넘겨줬다는 얘기니까 사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뭐 횡령, 배임,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아주 용커로 딱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지금 뭐 뭘로 걸린다고요? 너무 저속했습니까? 업계 용어군요. 용코로 걸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요거는 누가 보더라도 딱 걸릴 수 있는 물증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진술로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나중에 법정 가서 진술이 뒤바뀔 수도 있고 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건 이제 물증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나와서 그걸 분석하고 있다는 것은 수사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민병주라든지 원세훈이라든지 이런 예전 국정원 간부들이 다시 소환돼가지고 이들의 여죄가, 그러니까 남아있는 죄들이 추가로 이제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새로 범죄 혐의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결국 국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하는 것에 최종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MB를 향한 수사가 점점 더 이렇게 옥죄어서 들어간다. 물론 이걸로 조그만한 게 나왔다고 해서 부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다른 것들도 이제 수사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보조를 맞춰서 진행이 되긴 할 텐데 어쨌든 원세훈의 여죄, 그리고 국정원 고위 간부들의 여죄, 그리고 그걸 통해서 MB 정권의 실세들한테 이 수사망이 좁혀들고 있다. 그래서 MB는 굉장히 지금 답답하고 깝깝한 상황일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아, 그래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설픈 것 같고 엮을 수는 없다 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전직 대통령이 이명박이 아니라 노무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뭐 실제로 저희가 목격했잖아요. 죄가 될 만한 거는 다 털어가지고 가져와라 해가지고 꾸역꾸역 만들어서 정치보복과 그래서 불행한 일까지 이어진 거니까 그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역사적으로 드러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짓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무슨 정치보복이니 무슨 뭐 상도의가 없느니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거는 귓등으로 들어주고 그냥 드러나는 것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단죄를 받을 거기 때문에 예. 쫄지 말고 그냥 수사를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럴 때 세게 나와줘야 잔뜩 긴장하거든요. 지금 저자들이 저렇게 후한무치하게 나오는 건 뭐냐면 두려움의 표시예요. 두려움의 표시를 자꾸 나타낼 때는 세게 밟아야지. 왜 여기서 그냥 정말 내가 이러는 게 정치보복인가? 이러면서 성찰을 해버리면은 이게 진짜 걔네들한테 더 우습게 보이는 면이 있어요. 적폐 세력한테는 세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MB도 초장이 아예 그냥 선제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세게 나간다면은 MB 쪽도 뭐 체념을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지난 10년을 겪으면서 모두가 기억하겠지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을 많이 겪었잖아요. 언젠가 진중권 교수가 남겼던 트윗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했던 멘트가 기억나는데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합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줘봐야 이 사람들은 들을 마음 자세가 이미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궤변만 늘어놓고 막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생떼를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설득하려고 애쓰거나 뭐 그러지 말고 그렇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뭐 억울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절차대로 뚜벅뚜벅 하면 된다. 예. 그리고 설득하려고 애쓰거나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구설에 오르지 않을까를 걱정하기보다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해야 오히려 저 사람들은 말을 들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뭐 검찰이 그런 거를 모르지 않을 거고요. 예. 지금 법원에 대해서도 세게 발언을 하면서 그냥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종의 학습 효과? 지난 10년 동안 답답했던 것의 발로가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프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니까 그 모든 게 다 환히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칭찬을 하십니까? 우리 마누라한테 혼났어. 하시던 대로 하세요. 우리 마누라가 김프로 팬이야. 아, 그래요? 그래서 김프로한테 가서 살라고. 뭐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해안이 있으시네. 예, 김프로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은근히. 돈이 안 돼서 문제인데 여러분 김프로쇼에 좀 광고 좀 많이 해주시고 김프로쇼가 좀 잘 살아야 김프로가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고 좀 많이 땡겨주시고 어떻게 좀 요즘 연락이 와요? 오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김용민 브리핑 쪽으로 이제 광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김프로쇼 광고를 해야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그거 아주 바람직한 것 같네요. 바람직한가요? 네네. 여러분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어요. 예. 우리 김프로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또 들어주시면 광고주가 거기에 또 반응을 보일 것이고요.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게 말이죠. 그냥 뭐 다운만 받지 마시고 여러 군데 좀 홍보 좀 해주세요. 김프로쇼 들었더니 뭐 아무개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광고주들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겠어요. 김프로쇼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를 받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에 또 팟캐스트의 신생주로 떠오른 우리 김생민의 영수증. 김용민 브리핑을 뛰어넘어가지고 뭐 1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던데. 김생민 씨를 보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 묵묵히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빛을 본 거잖아요. 예.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빛을 보는 순간이 오겠죠. 아직 뛰어넘은 건 아니고 뛰어넘었다는 말은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네. 자극이 되고. 뛰어넘었더만. 뭘 뛰어넘어 말고 말도 안 되는 인정을 할 건 해야지. 오늘 하루는 그렇지만 내일은 다를 수 있고 또 모레도 다를 수 있고. 예, 제가 조만간 좀 여기에 대응하는 저희 또 프로그램 이름 베끼는 거에 또 달인 아니겠습니까? 김용민의 차용증 이거 하나 또 만들 계획입니다. 여러분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그래요. 김프로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우리 김프로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당신 작년에 전술핵을 배치해달라고 미국한테 요구했다며? 왜? 그러면 안 돼? 이 동네는 어떻게 된 것이 매사에 토론 한 번 없이 뭐든 제멋대로 하지? 외교안보 문제를 토론하고 하면 나라는 언제 지키고, 국민 여러분,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방어할지 함께 토론합시다. 이래야 하겠네. 좋아. 모처럼 논리가 탄탄한데? 근데 말이야, 미국한테 퇴짜 맞았다면서? 씨발, 핵무기가 5,000개나 되는데 그중 하나 한반도에 갖다 놓으면 어디 덧나나?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사드도 아니고 핵무기인데. 그래서 몰래 요구했잖아, 이 돼지야. 홍준표가 전술핵을 보내오지 않으면 우리끼리 핵 개발하겠다, 이렇게 미국한테다 엄포 놓았던데. 야당이 못할 얘기가 어딨니? 야, 근데 준표 걔는 말로는 북한으로 밀고 올라갈 태세야. 어차피 딴 놈 보고 총 쏘라고 할 거면서. 박씨, 나라 꼴을 이 모양으로 만든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뭐 동네 구경꾼만도 못하게 돼버렸으니. 그래도 난 너처럼 주한미군 사령관 어부반은 안 했어, 이 씨발놈아. 박씨, 갈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있는데 새싹 땅 공차 먹어봤나? 새싹 땅 공차라니. 속상한 사람들이 즐겨 마시듯 마시면 속이 맑아지고 밝아지는 차야. 녹차는 텁텁하고 쓰고 그러잖아. 녹차보다 맛있는 데다 건강은 더 좋고, 기왕 마시는 차라면 새싹 땅 공차? 이걸 먹어줘야 한다고. 근데 이 새싹 땅 공차가 감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다 먹어야지. 싱거운 씹새끼. 씨발, 갑자기 속상해지는데 이럴 때 새싹 땅 공차가 마시고 싶네. 070-8635-1288 070-8635-1288로 주문해야겠어. 아니면 전창걸몰.com 여기를 접속하든가. 유승민이가 바른정당 대표 됐더라. 돌고 돌아 배신자였어? 아예 배린정당으로 이름 바꾸는 게 어떨까? 배신자라니. 지금 보수 야당 정치인 중에서 그래도 제정신인 사람은 유승민 뿐이야. 아니, 배신자가 정상이라니. 이거 말세 아니야? 박씨, 이젠 유승민이한테 마음 풀어. 언제까지 그렇게 옹졸하게 대할 거야? 좋아, 알았어. 근데 말이야, 유승민이가 나 석방운동 벌여줄 수 있나? 그럴 리가 있나? 박씨, 유승민이한테 그걸 기대하나? 택도 없는. 씨발놈들, 평생 야당하면서 속상하면 새싹 땅 공차나 마셔라, 이 씨발놈들아. 팔팔 끓는 물로 원샷해, 이 씹새끼들아. 퀴즈 드리겠습니다. 역대 최강의 허리케인 어마가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했습니다. 어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박씨, 아나? 알지. 1번. 그냥 기상현상. 2번. 엄마. 3번. 어마어마하다. 4번. 동물 이름. 5번. 마약 이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지난주 문제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린 러시아의 도시를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블라디보스톡인데요. 당첨자 두 분에게는 도서출판 책에 있는 마을에서 협찬하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실망하셨다를 보내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술친굼 한 박스를 선물해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는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검색해주세요. 정답자 세인 아빠님. 블라디보스톡은 동방정복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착잡하네요. 하지만 미국의 압박과 엄혹한 국제정치의 현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어쩔 수 없었으리라. 거마평론님, 주변국에 비굴하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남북 통일. 윤서주원 서원 파더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D40님, 시베리아 허허벌판에 박근혜를 세우고 싶습니다. 뭉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입니다. 지난주 문제는 장래 희망의 망이었는데요. 당첨자 삼형제님, 끝말잇기 망망대해. 망망대해에 떠있는 대한민국호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장님을 뽑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한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는 인간들이 있네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안녕하세요. 비타샵 대표 오은석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문시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라 적어주시면 시식용으로 홀그레인 스무디 다이어트 2포를 보내드립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유나 두유에 타 드셔보세요. 다이어트는 비타샵과 함께하세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웨이파
KO이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이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에 SNS 상황을 보면은 말이죠.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참 많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제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100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믿음이 가는 대통령이었고 고마웠고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아무리 곱씹어봐도 이번 사드 배치 과정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왜 사드와 관련해서 설득의 과정이 많이 누락됐는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예, 뭐 사드 배치 결정도 동의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성주 주민들과의 기본적인 소통 과정,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 정도는 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전에 최동석 박사님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예. 합의라는 건 다수결에 의한 합의, 그리고 다수의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하는 의사결정 과정, 이렇게 단순한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독일 같은 곳에서는 합의를 하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수긍이 될 때까지 치열한 논쟁들을 굉장히 시간을 갖고 오래 갖는다는 설명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예. 이게 정말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일이었는지요. 심지어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많은 주민들이 있는 그 곳을 경찰들이 그렇게 밀고 들어가는 그림을 연출하면서까지요. 더구나 대통령께서 한국의 부재 중인 상황에서요. 예. 제가 조금 더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곱씹어 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참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 때문이겠고 또 트럼프라는 사람의 성정까지 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트럼프 또 미국한테 한번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아니 이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라고 대꾸해도 괜찮을 그런 환경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하는 걸 조금 그만두고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라도 한국 정부는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강력하고 용맹스러운 자주정부를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이게 트럼프 생각하고 미국 생각하면 갑갑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갑갑한 건데 이럴 때 우리가 좀 사자처럼 용맹한 심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주정부를 지향하는 시민들의 꿈이 조금 더 커지고 실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게 됩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희망을 꺾는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또 어떻게 만든 정부입니까? 우리가 또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응원을 해야 될 여지들이 많이 있는 정부인 만큼 좀 더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텐데 다음엔 좀 미국한테 할 말 좀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늘 하던 대로 월요 경제학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경제학 이론은 프레이밍 이펙트 혹은 틀 효과라고 불리는 행동 경제학 이론입니다. 프레이밍 이펙트. 예, 우리말로 하면 틀 효과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뇌물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이론 모형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김프로와 이완배가 서초동의 속살이라는 새 프로그램 게스트를 놓고 다투고 뭐 이런 상황을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었죠. 예. 찾아보니까 8월 25일자 방송이었습니다. 이재용 선거 공판이 나던 날에 왜 뇌물의 사회를 없애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죄수의 딜레마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지간하면 뭐 경제학 이론을 굳이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쪽인데 이 죄수의 딜레마는 살짝 이해해 두시면 상당히 유용해요. 왜냐하면 이 모델이 게임 이론하고 행동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매우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 지난달 25일에 말씀드렸던 건 예를 들어서 뭐
방송을 주관하는 김용민 PD님께서 뇌물을 좋아한다면 그러면 김프로와 이완배는 무조건 상대를 배신하고 서로 먼저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예. 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가 있건 없건 너도 나도 사교육을 받는다고 나서는 게 더 유리하게 나온다도 바로 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유출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이 왜 중요하냐면 왜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가 서로 협동하지 않고 자꾸 배반을 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볼 때 굉장히 유용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방송에서만 한 3번 정도 이 모델을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따로 뭐 복습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8월 25일자 방송에 비슷한 예가 나오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요. 2명의 게임 참가자는 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서로를 배신하는 게 항상 더 유리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협동을 하면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데 동지를 믿고 연대를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게임 참가자들은 서로를 배신해서 서로 구렁텅이로 빠지는 상황이 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프레이밍 이펙트 혹은 틀 효과라는 이론은 리 로스라고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응용을 해서 게임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게임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하는데 원래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이제 감옥에 가는 게임이죠. 상대의 죄를 불면 나는 풀려나지만 상대는 감옥에 10년 갇힌다. 뭐 이런 전제로 진행이 되는 게임인데 예. 로스는 게임을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감옥에 가는 게임이 아니고 보상을 받는 게임으로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완배하고 김프로가 자꾸 김프로를 이런 데 끌어들여서 죄송한데. 아, 선배님. 네. 격이 안 맞아요. 어떻게 김프로 따위하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끌어들여서 죄송한 거죠. 그런데 이완배하고 김프로가 2인 1조가 돼서 김용민 PD님이 주관하는 어떤 게임에 참가를 해서 승리를 거뒀어요. 예. 그래서 총 상금 4만 원을 받았습니다. 4만 원이면은 1인당 2만 원씩 나눠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게임을 주최한 주최자 김용민 PD님께서 오셔가지고 악마의 유혹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현실에서 김용민 PD님은 천사 같은 분이지만 잠깐만 악역을 맡아주십시오. 제가 왜냐하면 딱히 악역을 붙일 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결혼한 지 2주도 안 되는 정상근 동지를 갑자기 악마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 김용민 PD님께서 이완배하고 김프로를 각각 다른 방에 초청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죠. 이완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완배 씨가 받을 상금이 2만 원이죠. 그런데 내가 상금을 더 늘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버튼을 2개를 줄 겁니다. 하나는 배신이라고 적혀있는 버튼이고 하나는 협력이라고 적혀있는 버튼입니다. 만약에 이완배 씨가 배신 버튼을 누르면 우리는 완배 씨한테 상금이 2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완배가 눈이 번쩍 뜨이겠죠. 진짜요? 그런데 제가 배신 버튼을 누르면 제 동료인 김프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김용민 PD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당연히 김프로한테는 땡전 한 푼 안 주죠. 네, 왜냐하면 완배 씨가 조금 전에 배신했잖아요. 김프로는 배신당한 거예요. 그런데 완배 씨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제안을 똑같이 김프로한테도 할 거거든요. 만약에 김프로가 배신 버튼을 눌렀는데 멍청하게 완배 씨가 협력 버튼을 누르면 완배 씨는 땡전 한 푼 못 받고 김프로가 10만 원을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다시 협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완배는 또 궁금하겠죠. 그럼 만약에 저도 협력을 하고 김프로도 협력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두 분 우정이 매우 뛰어나시네요. 그러면 10만 원을 포기하고 협력 버튼을 누를 정도로 두 분이 우정이 뛰어나신 것에 대한 보상으로 원래 상금이 1인당 2만 원이었는데 5만 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배신 버튼을 누르면 두 사람은 우정이 개코도 없는 조직인 걸로 생각하고 징벌 차원에서 2만 원 상금을 1만 원으로 깎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게임 룰을 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사실 서로를 믿고요. 김프로와 이완배가 동시에 협력 버튼을 누르면 애초에 2만 원 받을 상금이 5만 원으로 뜁니다. 만세부를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이완배도 그렇고 김프로도 그렇고 서로를 배신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게임을 해보면 둘 다 동시에 배신 버튼을 탁 눌러버려요. 그래서 원래 확보했던 2만 원 상금도 날리고요. 1만 원밖에 못 받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슬픈 스토리가 진행이 되죠. 그런데 리 로스는 이 게임을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 미묘한 함정을 하나 심어놓습니다.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참가자들을 게임에 참가시키는데요. A그룹 참가자들한테는 와, 여러분 우리 게임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참가하시는 이 게임의 이름은 공동체 게임입니다. 자, 룰은 들으신 대로고요. 협력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배신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B그룹 참가자들에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게임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참가하신 게임의 이름은 월각 게임입니다. 자, 룰은 그대로고요. 협력을 누르시겠습니까? 배신을 누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차이를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그룹에요.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달라집니다. 뭐냐면 게임의 이름이 다릅니다. A그룹하고 B그룹 모두 게임 룰은 동일한데 배신 버튼을 누르면 10만 원 받고 협력 버튼 누르면 뭐 얼마를 받고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룰 그대로예요. 그런데 A그룹 참가자에게는 이 게임의 이름이 공동체 게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B그룹 참가자에게는 이 게임 이름이 월각 게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게임의 제목이 주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공동체 게임이라는 건 왠지 내가 참가하는 게임이 협력하는 게임인 것 같은 거예요. 공동체 놀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B그룹 사람들은 우리는 월가 게임에 참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월가가 뭐냐면 월스트리트, 돈이면 장땡인 곳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동료들을 밥 먹듯 배신하는 곳이 월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참가하고 있는 게임이 월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게임 룰은 완전히 똑같은데 단지 게임 이름을 공동체 게임으로 하거나 월가 게임으로 나누고 나면은요. 게임 결과가 놀랍게 다르게 나옵니다. 공동체 게임을 한다고 들은 A그룹의 참가자들은요. 70% 정도가 협력 버튼을 눌러요. 이게 정확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배신 버튼을 누르는 게 당연한 건데 무려 70%가 협력 버튼을 누릅니다. 반대로 월각 게임을 한다고 알려준 그 B그룹에서는요. 배신 버튼을 누른 사람이 70% 가까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요. 게임의 룰을 똑같이 만들어도 단지 사람들에게 우리 세상은 협력하는 세상이에요 라고 이름만 붙여주면 사람들은 협력하는 숫자가 늘어나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세상인데 게임 이름을 우리는 착취하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착취하는 세상이에요 라고 이름만 붙여줘도 사람들은 배신하고 착취하고 경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로스가 이 결과를 틀 효과 혹은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는 세상의 그 틀, 그 이름만 바뀌어도요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경제학도로서 철학 쪽에는 전혀 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선설이 맞느냐, 성악설이 맞느냐. 인간은 과연 선천적으로 착한 존재인가, 나쁜 존재인가. 기독교에서는 성악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 논쟁이 어떻게 번지냐면요. 인간은 과연 이기적인 존재냐, 협력적인 존재냐, 이걸로 논쟁을 합니다. 200년 동안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은 인간은 오로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우리를 가르쳐 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게 매우 당연하고 매우 그럴 거라고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황당한 말도 만들어냅니다. 네. 이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경제적 인간이란 뜻인데 예. 이 뜻이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경제학자들이 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은 행동 경제학자들을 비롯해서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상가인 칼 폴라니나 요차이 벤클러 같은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시작합니다. 야, 진짜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이기만 한 존재냐? 인간은 과연 협력하는 존재가 아닐까? 이런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이 도전의 의미가 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인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인간이 태생적으로 무조건 이타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고 태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협력이나 연대를 더 소중하게 여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기심이 더 사람을 지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본주의 경제학의 놈이 무려 200년 동안 틀을 지 멋대로 짜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세상은 이기적인 세상이고
인간은 호모 이코노미쿠스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은 이기심을 숭배하고 이기심은 좋은 거야. 이렇게 세상의 틀을 짜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 다닐 때 사회 교과서에서 이 호모 이코노미쿠스 개념을 배웁니다. 글로는 뭐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적혀 있지만 사실 그 본질은 인간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남을 이기고 사는 존재다. 이거를 그냥 우리 청소년들 때부터 아무 저항 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놨다고요. 문제는 프레이밍 이론, 틀 이론에서도 봤듯이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것도 이타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타적인 사람이 넘칠 수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이 세상은 그냥 이기적인 세상이야 라고 틀을 정해놓고 그냥 믿고 살아왔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더욱 이기심을 가지고 연대에 소홀해지는 세상이 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200년 넘게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학에 속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인류를요,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정답이라고 정해준 거죠? 누가 그걸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아무도 정답이라고 인정 안 했는데 자본가끼들끼리 모여서 경제학자들끼리 모여서 그게 정답이라고 지들끼리 주장을 한 다음에 그걸 과학이랍시고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또 막 대요. 봐, 우리가 실험을 했더니 인간은 이기적이야. 얘네들 이렇게 행동하는 거 봐.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저는 어떻게 반론을 하냐면 리로스의 연구 결과를 봐. 원래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야. 지네가 우리가 사는 세상 이름을 이기적 세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그렇게 강요를 했기 때문에 이기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뿐이야. 반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름을 협동의 세상, 연대의 세상이라고 바꾸면 모든 게 바뀔 거야 라는 게 제가 로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 반론이에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기적 같은 체험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도 낙관주의자였지만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한 지 한 1년 8개월 넘으면서 참 종교적 감정을 조금 이입하면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연대와 협동의 사회가 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지만 제가 김용민 브리핑에 나오면서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저희 청취자분들께 연대와 후원을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예. 아이고 세상에.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강기훈 선생님의 그 사건을 다룬 영화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곧 개봉이 될 것 같은데 그 영화의 연대를 부탁드렸을 때 저희 청취자분들이 생판 본 적도 없는 무명의 한 영화 감독 제작에 수천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제가 최근에 참 감사드린 일입니다만 양심수석방 문화재 한 2천만 원 정도가 빚을 질 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방송에서 연대를 호소드렸더니 그 2천만 원이 다 메워졌어요. 지난 겨울에 감옥에 계신 한상균 위원장님 편지를 읽으면서 영치금 계좌를 알려드렸더니 그 계좌도 다 찼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저희 민중의 소리 상황이 어렵다고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드렸더니 2,000분 가까운 후원자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2,000분 정도요? 네. 근데 제가 이런 기적 같은 일을 1년 8개월 동안 겪으면서 이 김용민 브리핑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연대와 협동의 세상이라는 이름하에 사는 또 다른 세상의 분들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의 세상, 남을 짓밟고 경쟁에서 이기는 세상, 그런 세상의 이름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아니라 연대와 협동의 세상이라는 이름하에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해오신 김용민 PD님께도 정말 감사하고요. 아니 정말요. 제가 그 세상에 동참해 주신 청취자분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꿈꾸는 세상은 우리가 이름 붙이기 나름이라고 믿어요. 정해진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또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이 마주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연대와 협동을 통해서 함께 사는 세상이 열릴 수도 있는데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느냐는 운명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세상에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평소부터 연대와 협동을 이야기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그런 세상을 우리의 미래상으로 이름 붙이면 협력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70%로 늘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평소부터 자포자기하고 세상은 이기심이 지배하는 세상이지, 경쟁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세상에 이름을 붙이면 배신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70%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미래의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데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연대하는 존재가 우리 같은 민주 시민들에게 그 존재의 임무가 필요한 거고요. 또 소외된 이웃과 늘 협동하는 자세,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게 그만큼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협동과 연대라는 건 이제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제학 개념이어서 오늘은 월요 경제학 시간으로 틀 효과, 프레이밍 이펙트라는 행동 경제학 이론으로 이 협동하고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그런 견해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들었던 정치 교체, 이 의미마저 다 부정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오늘의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새로운 희망이 모자란다면 또 우리가 또 채워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그런 새로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 이연배 기자님이 말씀하신 연대와 협동의 결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도 이연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는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주민들을 향해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옛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공립특수학교를 설립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러자 지역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지난 5일엔 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주민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학교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 관련 시설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과연 주민들의 주장,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이에 JTBC가 최근 10년 동안 특수학교가 들어선 지역의 아파트 값을 조사했습니다. 도심과 떨어져 시세 분석이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8곳의 집값을 살펴봤는데요. 특수학교 설립 이후 6곳은 집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구에 있는 인근 동과도 평균 상승률은 비슷했는데요. 나머지 2곳 가운데 한 곳은 변화가 없었고 한 곳만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의 장재현 팀장이 JTBC 인터뷰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실제 이런 어떤 장애인 학교가 가까이 있고 멀고의 어떤 차이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총선 공약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5년 말 김성태 의원은 옛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한반병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서울시 교육청 소유로 현행법상 학교용지로 분류돼 왔습니다. 병원 건립은 불가능한 상태인 건데요. 김성태 의원의 공약을 믿은 주민들은 한방병원이 건립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장애아동 학부모들과 더욱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4월 김성태 의원은 SNS에 장애인을 위해 일하고 싶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SNS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샘막 방소섭입니다. 우리 아빠는 굼벵이도 키워요. 우리 아빠는 굼벵이도 키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굼벵이를 키우고 술친굼을 만드는 소연이 아빠입니다. 술친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술친굼은 간암으로 투병하시던 아버지와 술을 많이 마시는 저를 위해 어머니가 직접 굼벵이를 키우시며 만든 상품입니다.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만든 만큼 좋은 원료가 듬뿍 들어갔습니다. 장사 속으로 만들지 않고 고가의 굼벵이부터 강황, 울금, 헛개, 인진 등 몸에 좋은 원료를 듬뿍 넣었습니다. 그래서 재구매율이 매우 높습니다. 드셔본 분들은 아십니다. 9월 초부터 술친굼에서 굼벵이 농가와 협업하는 상품들을 같이 판매합니다. 몸에 좋은 국산 굼벵이 추석 선물로도 최고입니다. 술친굼도 추석 선물 세트를 준비 중입니다. 몸에 정말 좋은 굼벵이를 생산하지만 판로가 없어 고생하는 국내 농가들을 응원해주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부터 서쪽 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30에서 80mm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충청과 남부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 많은 곳에는 15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청주 24도, 대구 26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미국 몇 번 가보셨어요? 미국 2번 가봤나요? 여행차.
네, 여행차, 학술대회차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국문과 교수님이 미국에서 무슨 학술대회를 하시는지. 네, 여기 한국학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 동아시아학, 뭐 이런 사람들 만나러 갔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교수님. 별 말씀을.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예, 예. 되게 그렇게 알아요. 뭐 국문과는 한국에서만 공부하고. 네. 잘해야 굽는 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해야 굽는 과. 예. 아니, 근데 정말 우리 어문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국문학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국문과를 포함해서 하여간 이 문과 계열은 취업 안 되는 과목,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고 말이죠. 아, 정말 참 무식하고 수준 낮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잘 살아요. 공부과 나온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어느 사회든 빛과 소금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안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예, 예. 사실 오늘 왜 미국 다녀오신 적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냐면, 아직도 이 미국을 무슨 진짜 천조국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네, 많습니다. 미국을 위대한 나라, 은혜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추켜 세우면서 이런 미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이건 뭐 역적, 반역, 이렇게도 보고 말이죠. 뿌리가 깊은데요.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은 서재필이 주도했던 독립신문 그 라인업들이 특히 친미국적이었고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얘기하자면 분단 이후에 미 군정이 이른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친일파 세력들의 보호막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때 은혜로웠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예. 그리고 한국전쟁 때 유엔군을 주도한 게 미군이어서 뭐 한국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뭐 반공을 내세운 사람이 특히 그렇겠죠. 예, 예, 예. 그리고 박정희 이하 전두환 세력 그 이후까지 독재자들의 배후를 봐준 나라가 또 미국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왜냐면 반미주의자는 아닌데 네. 국제관계에서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문학평론가가 이 서정주를 두고서 비단 옷을 입은 노예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비단 옷이란 서정주의 문학이 있겠고 예. 서정주의 정신은 노예의 그것이었다라는 얘기겠죠. 예, 예,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밖에서 보기에 특히 동남아시아나 뭐 다른 여러 나라에서 보기에 한국이 참 잘 사는 나라잖아요. 예. 화려해 보이고 화사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편에 속하고요. 누가 뭐래도 그걸 두고서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국인들은 비단을 두른 노예들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단히 화려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자주 독립적인 성격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예. 다들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독립을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의 군사적 자결권 같은 경우인데 전시작전권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걸 돌려준다고 해도 마다하는 그 세력들이 오랫동안 이 나라를 지배해왔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외 의존도, 특히 대미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게 우리의 자주적인 성격을 희석하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드릴 게 못 됩니다만은 거기야말로 극장국가죠. 극장국가가 저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도 강대국들 틈에서 한반도가 갈갈이 찢긴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랜 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의 위기의 진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미국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오늘 소개해 주시는 작품도 그 맥락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능하면 미국 얘기,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관계 얘기 뭐 이 정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예. 디 브라운의 나를 운디든 뒤에 묻어주오는 부제가 미국 인디언 멸망사입니다. 이 작품은 디 브라운이 쓴 기록문학입니다. 1862년 무렵부터 1890년까지 대대적인 인디언 소탕 작전에 의해서 인디언들이 멸망해가는 과정들을 좀 아프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얘기하는 운디는 니의 뜻은 상처 입은 무릎 이런 뜻입니다. 지명이에요, 지명. 그 인디언 명명법을 보면은 지명이나 인명이 자연과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흰 까마귀, 스카이워커
구르는 천둥 뭐 이런 식인데 지명도 그렇습니다. 운디드니라는 곳이 인디언과 백인들의 대전투가 벌어졌던 곳인데 학살이 일어났던 곳이죠. 예. 그곳을 운디드니라고 합니다.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어 읽다 보면은 백인들에 의한 인디언의 대대적인 학살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미국이 독립한 게 1776년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이니까 그 이후에 서부 개척이 본격화하면서 금이 있다고 하면은 어디나 가서 파헤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내몰고 이른바 레저베이션이라고 하는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내몰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그랬죠. 대표적인 사례가 버펄로의 대량 학살 등등으로 인한 인디언과의 대결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주로 서부 중심의 인디언들의 대량 학살의 역사인데요. 미국의 뿌리가 인디언들의 뼈를 묻은 무덤자리라는 걸 여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인디언들은 우리가 인디언으로 통칭하지만 거기에도 수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게 아파치족, 뭐 이런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여러 부족들과 백인들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서 백인들이 어떻게 이 인디언과의 조약을 파기했는지, 백인들의 욕망을 위해서 인디언들의 삶터를 어떻게 산산이 부숴놨는지 등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을 쭉 읽다 보면은 곳곳에서 뭐 인디언들의 탄성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에 가면은 아파치 추장의 최후라는 챕터가 하나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인디언 전사죠. 제로니모의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나는 먹을 것도 많고 잠도 잘 자 아주 흡족한 상태로 부족을 돌보며 가족과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나는 그 나쁜 이야기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른다. 그곳에서 나와 부족민은 잘 지내고 있었고 나는 남에게 누가 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나는 말을 죽이지 않았고 인디언이건 미국인이건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나는 우리를 맡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내가 나쁘고 그것도 아주 최고로 못된 놈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크룩 장군이 하라고 한 것만을 하고 그의 충고를 따르려 애쓰며 내 가족과 나무 그늘 아래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나를 체포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 나는 빛과 어둠 그리고 하느님과 태양에게 가족과 조용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사람들이 왜 나를 나쁘게 말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걸핏하면 나를 교수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고 있다. 제발 그러지 좀 말아달라. 사람이 잘하려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신문에 내서는 안 된다. 이제 남아있는 부족민도 거의 없다. 우리가 다소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이젠 그런 걸 다 지워버리고 더 이상 왈가왈부 않기 바란다. 정말 남아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제로니모의 이 발언은 상당히 온건한 축에 속합니다. 예. 이 책에 읽다 보면은 정말 그 잔인한 학살 장면들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가슴이 많이 아파요. 문명국의 상징이라고 하는 미국이 정작 기원을 살펴보면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이후에 인디언들의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이라고 발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유목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던 인디언들을 철저하게 추방하고 학살한 터전 이후에 미국이라는 그 문명 국가가 성립했다는 건 역사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줘 인디언 멸망사를 보시면서 미국의 기원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콜럼버스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 사람들 살고 있는데. 이 책에도 그 얘기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좋은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디언은 뭐 사람 죽여도 못 끼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만 비로소 좋은 인디언이 될 수 있는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콜럼버스가 카리브 해안을 따라서 쭉 미국 대륙으로 오는 과정에서 그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인디언들은 동물이나 다름이 없었죠.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콜럼버스는 거기를 죽을 때까지 아시아 쪽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죠. 자기가 뭐 새로운 땅을 발견했고 거기에 어떤 새로운 문명이 있고 어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있고
이런 상상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인디언들이 기독교와 조우하는 장면, 여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황금의 눈이 먼 백인들에게 인디언들은 한낱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에 지나지 않았고, 이런 인디언을 사륙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명백한 운명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학살을 두둔하고 정당화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인디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 감리교 목사면서 군인이었던 시빙턴 대령, 목사면서 군인인 경우가 지금은 군목 이런 정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투까지 주도했던 모양이죠. 네. 군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인디언을 죽이러 왔어. 인디언을 죽이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도 좋아. 이러면서 132명에 이르는 인디언을 학살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1996년이 돼서야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이 시빙턴의 만행을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디언들에게는 그 백인들의 신이 신이라면 우리에게도 신이 있다. 그러니까 신의 뜻이라면은 너희들의 신의 뜻과 우리들의 신의 뜻이 다르지 않을진데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약탈하고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지만 근대화한 무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그 관련해서 조금만 보면은 조셉 추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즈페르세족의 그 추장이었는데, 그 조셉 추장의 얘기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대지는 태양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원래 경계선 같은 것은 없었다. 사람이 땅을 갈라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서는 안 된다. 백인들은 부를 얻기 위해 온 땅을 뒤덮고 있으며 우리에게 쓸모없는 땅만 내주려 한다. 대지와 나는 한 마음이다. 대지의 척도와 우리의 육체의 척도는 똑같다. 창조주가 우리 보고 말하라고 당신들을 보냈다고 말하고 싶으면 그렇게 말해라. 당신은 창조주가 당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처리하도록 이곳에 당신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내가 당신을 창조주가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쪽으로 이끌지 모른다. 땅에 대한 나의 애정의 말을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나는 땅이 내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다고 말한 적이 없다. 땅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그걸 만든 창조주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었습니다. 같은 창조주인데도 이렇게 다르네요. 요즘 근대 문명,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많은 사상가들이 인디언의 얘기들, 인디언의 사상에서 힌트를 얻는 경우가 아주 많죠. 카프카도 그랬고요. 유토피아를 쓴 데이빗 소로도 그랬고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디언의 사상에서 현대 문명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연결고리를 찾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곧 정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인디언들에게 미국은 어떤 존재였고 또 그들의 눈에 투영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염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을 칭송하는 기독교인들 말입니다. 네, 그 백인들의 입장에서 쓴 미국 역사와 인디언 입장에서 바라본 미국 역사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근데 우리는 인디언의 관점이 아니라 백인의 관점에서 아메리카 역사를 쓰고 읽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죠. 비슷한 인종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억압당했던 피억압 종족의 관점에서 보는 게 맞을 텐데 우리는 미국 대륙을 약탈적으로 지배했던 백인의 관점에서 미국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어떤 신성까지 찾아내는 거 보면은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905년 요 무렵이죠.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게 있었죠. 일본의 가스라와 미국의 테프트가 밀약을 맺고 미국은 필리핀을 갖고 일본은 조선을 갖고 하는 건 미략이 있었습니다. 예. 이 미국은 철저하게 자기 자국의 이해관계, 백인 중심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는 마치 미국이 구원자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예. 미국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반대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죠. 해방의 가능성들을 열어준 것도 물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이렇게 자기 결정권 없이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뭐 물론 고마운 나라기도 하죠. 또 아무래도 민주주의 또 인권의 선진국이기도 하고 그런 긍정의 면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참혹한 정복의 역사 그리고 파괴의 역사를 가진 양면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의 미국도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퍼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점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하여튼 미국을 신처럼 떠받드는 자들. 근데 그 자들이 일제강점기 땐 또 미국을 상대로 해서 싸우자, 파괴시켜버리자 이랬단 말이죠. 그때는 또 반미였어요. 네, 맞아요. 귀축미영이었죠. 네. 그 자들이 얘기하는 친미라고 하는 것이 진정성이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주견이 없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두려워하는 거죠. 큰 형님에게 기대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이런 유아적 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근데 제 주위에는 그런 이들이 별로 없는데 우리 김 PD 주위에는 꽤 있나 봐요. 아무래도 미국을 고마운 나라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신교 쪽에서. 아유, 뭐 설득하기도 정말 진이 빠지고요. 객관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쁘게만 보지 말고 좋게만 보는 것도 안 되고 객관적으로 보자는 것이 제 이야기인데 쉽지가 않은가 봐요. 누구나 이해 가능한 객관적인 태도라는 건 사실 성립하기 어렵죠. 우리 관점에서 비교적 입체적으로 상대적으로나마 객관적인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예. 정계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성조기로 대표되듯이 구원자의 이미지로 깊게 각인돼 있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이번 주에 미국 얘기 좀 천천히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통 방통 네, 오늘도 문고안 나오셨습니다. 한보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사드 임시 배치는 전쟁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 임시 배치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의당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박근혜가 뭐가 다른가?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의 푸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당에서 그랬어요. 아니,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아니면 차라리 바른정당 유승민 찍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험한 바다에 외롭게 깃대처럼 서 있는 우리 유승민 후보.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유승민 의원은 뼛속까지 사드 찬성론자 아닙니까? 저는 북한이 6차 핵실험 감행하면 사드 배치한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답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홍보했어야지요. 제가 조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뭔가 정책을 홍보하고 싶다면 판촉물, 단체 선물 전문 업체 네피아를 이용하면 됩니다. 3만 가지가 넘는 상품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피아는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도 한다고 합니다. 판촉물이나 기념품이 필요하다면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이용해 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네피알 검색해 주시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한데요. 네피알이 국민의당을 우리 편이라고 여길까요? 안 대표님, 극중주의란 게 무엇입니까? 박근혜의 창조경제처럼 정체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극중주의 설명해 주시죠. 극중주의. 극중주의 몰랐습니까? 극중주의. 의문. 아직도 극중주의의 의문을 품다니 극중주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무식하다고 표시를 내는 겁니다. 이번 주도 끝말잇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극중주의에서
의문으로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이어가 주시죠. 의문이라고 했습니까? 문이 시사요정 또는 털보라고 불리는 사람이 프랑스 신문 르몽드 기자에게 문의해봤다고 합니다. 극중주의가 뭐냐?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극중주의는 정치인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조롱할 때 쓰요. 문이라고 했습니까? 의심. 김어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어준이 프랑스 말을 할 줄 안답니까? 의심스럽습니다. 극중주의는 한마디로 김대중 노선입니다. 광주야말로 국민의당의 어머니입니다. 의심이라고 했어요. 심란하다. 안 대표, 얼마 전에 안 대표 부인 김미경 교수가 내가 국민의당의 어머니다 이랬다면서요. 김미경 교수가 국민의당은 내가 낳은 넷째 아이다 이랬죠. 도대체 국민의당은 족보가 어찌 되는 것이죠? 심란합니다. 심란해. 아이고, 홍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 대표님, 국민의당은 진짜 족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국민의당의 진짜 엄마지요? 심란하다로 끝났지요. 다리. 족보가 꼬이면 안 되지요. 국민의당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 대표님, 남의 당 지적할 때입니까? 지난 토요일에 장외 집회 하셨지요. 거기에 엄마 부대부터 해서 태극기 부대까지 친박 단체들이 다 모였습니다. 박근혜를 출당시킨다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다리로 끝났지요. 리명박. 안 대표는 리명박 걱정이나 하세요. 영화 저수지 게임부터 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이 전부 다 리명박이를 못 잡아서 안달인데 MB 아바타 안 대표는 이명박 걱정이나 해라 이 말이죠. 시끼껴! 국회 보이콧 철회하고 문재인한테 꼬리 내린 주제에 어디서 까불어? 아이고, 두 분 또 싸움이 붙었습니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이명박의 박으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문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앤 침대.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당 콩차 티백 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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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뺀지 빼뺀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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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부터 KBS 성우극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대한민국 정치 다큐멘터리 드라마의 맥을 잇는 듣는 드라마 특별 기획을 보내드립니다. 그 상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이를 대친구로 돕는 사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 감이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보고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극본 이영미, 연출 김성태. 7번째입니다. (1973년은) 노무현 인생에 두 가지 사건이 있던 해였다. 그해 1월 권양숙과 결혼을 했고 같은 해 5월 큰형 노영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아버지처럼 우러러보고 나를 끔찍이 아껴줬던 큰형님이 그렇게 돌아가시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울렁거렸고 답답해지는 병이 생겼습니다. 책을 펴기만 하면은 온몸에서 식은땀이 배 나왔고 막상 고시를 치는 날 아침에는 아무것도 목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거푸 2번 실패하고 나서야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은 뒤 노무현은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작은 형 노건평과 함께 지었던 마옥당에서 공부를 하여 3번째 시험을 치렀다. 이번에 시험은 잘 봤습니까? 모르겠다. 모르면 어쩝니까? 어? 그 분유 와남기노? 얼라가 배부른가 안 먹잖아 얘. 버릴 기가? 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버려야지. 분유를 조금만 타든가. 아이 뭐 안 상하게 잘 뒀다가 끝까지 먹이든가. 와 이랍니까? 작은 행님한테 분유값 받는 것도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알아? 눈치 줍니까? 작은 행님이 어디 눈치 주는 사람이가. 내가 그렇다는 말이지. 눈치 주게도 생겼지 뭐. 세무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한다고. 고시 본다고 빈둥거리는 막내 동생 식구들까지 걷어서 먹일라 카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억장이 몇 번이나 무너졌을 끼구만. 이 사람이 진짜. 이번에 떨어지 뭐 3번째입니다. 더 이상 나는 못 하겠습니다. 어쩔 깁니까? 이번에 떨어지면 취직. 안 한다 취직. 붙을 때까지 끝까지 할 끼다. 진짜 이래서 할 깁니까? 내가 우째 사는데. 아니 내가 이런 놈인 줄 모르고 시집 왔나? 참말로 내가 진짜. 시끄럽단 말. 에이 잘난다. 어디서 시험을 쳤으면 어디 나가 품앗이라도 좀. 싫다. 나 잘 끼다. 뭐야? 너무해. 재호 아이가.
당신 친구 이장 이재우 씨 말입니까? 와, 니 이번에 고시 딱 했지? 근데 이번에 시험 본 사람 중에 노무현이가 니 말고 또 있나? 이재우는 준비해온 서울신문을 노무현 앞에 펼쳐 보였다. 자, 이 신문 좀 보래. 노무현이 니 맞나? 어디? 자, 수험번호. 어이? 니 맞나? 가만 좀 있어 봐봐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맞네. 맞네. 맞나? 니 진짜 맞나? 그라모, 니가 참말로 판사 되는 기가. 마치 벌레가 사람이 된 것 같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돼지를 잡고 일주일 넘게 마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내도 아내도 그때만큼 큰 성취감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때만은 못했으니까요. 고생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아유, 작은 형한테 고맙지. 아이고, 그냥 그리 되고 아버지는 내 지대리로 와가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가 네 책값, 용돈, 올라 우유값까지 아이고, 이 다 작은 형이. 형님아, 고맙다. 인자 판사 할 게제. 아니, 변호사 할 기다. 아니, 변호사? 아니, 사법 시험을 치가 붙었으면 당연히 판사지. 어머요, 저는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판사는 일 자체가 단조로워가 저한테 안 맞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벌고 싶습니다. 저 하나 보고 어머니 아버지 형님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보답 빨리 하고 싶습니다. 차란말 판사 해라. 자, 네 혹시 판사 안 한다는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이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들 엄마, 지금 아버지가 좌익했다면서. 그러면 판사 못 한다면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판사 할랍니다. 와, 권양숙이 이제 판사 부인 될 낀데 너무 좋아서 오나? 연수원은 언제 들어갑니까? 바로 들어가게 될 기다. 이야, 출세했다. 권양숙이 내한테 시집 와가. 자꾸 그래 놀리지 말고 해. 내도 솔직히 실감이 안 난다. 좋은데, 너무 좋은데 뭐가 좋은지, 왜 좋은지를 모르겠다. 교통사고로 그렇게 돌아가신 큰형님 생각도 나고,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큰 효도했다 싶기도 하고. 그게 좋은 긴가? 이제 밥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돼가. 그게 좋은 긴가? 친정엄마 말씀이 고시생 뒷바라지 해놓으면 나중에 되고 나서 다 버리고 돈 많고 집안 좋은 여자한테 간다 카던데. 당신 아가 있으 그래는 못하겠지. 나는 그래 속물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당신이랑 결혼도 안 했고. 권양숙 씨, 고맙소.
힘든 시간 잘 버티주가 네, 진짜 고맙게 생각한다.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해방되는 해 실명을 하셔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이영미 극본 김성태 연출 7번째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를 검색하시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포렌매기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85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무릎을 꿇은 장애아동 학부모들의 사진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공립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해 줄 것을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호소했는데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집 옆에 특수학교, 즉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2시 10분까지 2,722표가 모였는데 97%, 거의 모든 시민들은 장애인 관련 시설의 설립에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설립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은 3%에 그쳤습니다. 이 조사 결과대로라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열릴 텐데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살아있는 돌림,
영화 저수지 게임을 많이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수지에 묻힌 돈과 사람을 묻은 주범은 반드시 정리돼야 합니다. 우기구님, 이번 사드 임시 배치는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사드는 외교적으로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하늘이님,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국민이 80% 가까이 됩니다. 외부에서 사드 배치를 압박하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데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의견 같습니다. 네, 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1일 월요일 순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